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차 한잔 하시죠? 제 앞에 지금 여러 개의 찻잔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후 좀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시면서 맑은 정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쇼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눴었죠. 푸바오, 그리고 또 판다 이야기들. 그전에는 제가 금융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는 긴 방송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판다 이야기들을 다루면서는 쇼츠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제 육성 방송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목소리 방송이 참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즌 제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시즌 3부터는 판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채널의 방송 내용을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시리즈 새롭게 시작한 전쟁과 평화 시리즈 쇼츠 영상에는 푸바오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푸바오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정세, 그리고 참 이 전란의 시대가 가져다 준 이런 뼈아픈 현실들, 이 우려스러운 현실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푸바오를 정치적인 영역으로 너무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댓글로 남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상 푸바오는 우리가 푸바뿐만 아니라 참 예쁘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 마음에 힐링을 가져다 주는 이 아기 판다들이나 많은 판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푸바오이고 또 여러 판다들인데, 근데 이제 판다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판다가 많습니다. 또 푸바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채널들도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푸바오와 또 판다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판다에 관한 이야기만 해서는 판다들이 처한, 특히 또 우리 푸바오가 처한 이 현실의 틀을 어떤 변화를 주기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전슈핑의 이 처한 현실들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크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푸바오를 이제 중국으로 이사간 푸바오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푸바오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아주 이렇게 무성하게 들려오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엄청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푸바오에 관한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런 걱정을 심하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오히려 푸바오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제를 촉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푸바오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푸바오가 처한 그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중국 땅덩어리가 아주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테고요. 저는 중국에서도 한국과 가까운 이 산둥반도에 있는 칭다오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1000만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이지만 뭐 아직은 제가 보기엔 아직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할 만한 그런 도시라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내고 있는 이 칭다오에서 지금 푸바오가 있는 이 스촨성의 청두는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도 2200km 정도를 달려야 되는, 꼬박 쉬지 않고, 자동차로 쉬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쉬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 한 20시간 이상 달려가야 되는, 중간중간 좀 휴게소에도 좀 쉬고 하면서 간다면 적어도 한 25시간 이상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푸바오가 있는 이 선슈핑입니다. 이 청두 시내에서도 한참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지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도 현지에 가셨다가 그곳에 계속 체류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그 손슈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손슈핑에 있는 중국 분들과 연계해서 함께 영상을 공유받아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뭐 이제 그 푸바오와 관련된 영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를 받아서 방송을 진행을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현장에 있으면서 푸바오를 계속해서 케어하는 그런 눈빛으로 정말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거기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아마도 뭐 다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튜브 이 방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스스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의 직접 그 영상이 아닌 것을 사용하다가 저작권 문제로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제 그 저작권 문제로 한 차례 뭐 홍역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죠. 사실상 저작권은 칼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제 잘못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뭐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방송을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고충 중에 하나가 정말 새로운 어떤 창작물,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리크리에이팅을 하는, 재창작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봐줄 순 없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영상을요, 본인이 직접 찍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위 이제 공정 사용이라고 하죠. 그 영역의 방송으로 보아줄 수는 없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오리지널 영상을 직접 찍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재창작을 하는, 재해석을 하는, 그리고 보도, 그리고 어떤 뉴스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공정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뭐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유튜브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유튜브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오랜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이 지침들을 규정들을 쌓아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전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 이 판다 또 푸바오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직접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제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다시 좀 크게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푸바오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예전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던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나 또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또 지정학적인 다양한 이야기들, 국제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시 복원해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조금 성급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요, 푸바오가 처한 이 현실, 특히 푸바오 이야기를 순수하게 푸바오 이야기만을 다루면서 푸바오의 귀환, 푸바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리즈 2에서 다루었던 푸바오 귀향 시리즈에서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푸바오가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가장 핵심적으로 뭔가 정치 외교적인 변수에 따라서 푸바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눴었죠. 결국엔 이 푸바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 수많은 우리 푸바오 팬들 입장에서는, 푸더기 분들 입장에서는 푸바오가 어떻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정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들을 다 벗어 던지고 뭐 국제정세 이런 걸 다 그냥 무시하고 푸바오에게만 집중해서 순수하게 푸바오 이야기만 이야기해서는 결코 이걸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왜 푸바오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느냐, 왜 자꾸 정치에 이용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건 푸바오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구조적인 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리즈 2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과 시리즈 3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전쟁과 평화 시리즈는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쇼츠 영상은요, 이 일반 그 영상 컨텐츠와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알고리즘, 유튜브가 일반 그 긴 영상을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그 방식과 그리고 또 쇼츠 영상을 노출시켜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긴 영상은 구독자분들에게, 기존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고 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쇼츠 영상은 그야말로 이 피드에 올라타는 그런 하나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 영상을 다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쇼츠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시리즈 2의 제 1편, 2편, 3편, 4편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의 뭐 편수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른 수많은 영상들을, 쇼츠 영상들을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제 영상도 이렇게 끼워져서 보시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리즈 영상을 다룰 때는 글자 수가 아주 많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리즈 영상, 쇼츠 영상이지만 글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딱 보시면 이 사람 판다 에세이 글이구나. 영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게 영상인지 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글자 수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단박에 알아보시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쇼츠 영상을 다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걸 눈치채신 몇몇 똑똑하신 채널 운영자분들께서는 이제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라는 걸 홍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쇼츠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제 육성으로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미루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긴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긴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뭐 그냥 편하게 팟캐스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움직이는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움직이는 영상 맞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진짜 움직이는 영상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잔 하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렸죠. 여러분들이 안 드시고 계시길래 제가 이제 한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 철관음차가 따로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15분 이상 떠들었기 때문에 목이 살짝 말라서 목을 잠시 축였습니다. 저만 차를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제 영상이 뭐 화려한 내용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상 그동안에 5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지만 실제 움직이는 영상을 담아서 긴 영상으로 이렇게 방송 편집을 해서 올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팟캐스트 형식으로 라디오 방송처럼 하는 그런 방송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방송 진행 스타일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리즈 2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푸바오 기현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당장 지금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지 6개월 이제 조금 넘은 그런 상황에서 뭐 빨리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한국의 많은 푸바오 팬들분도 인정을 하실 거고요. 또 중국의 푸바오 팬들도 아마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9월에 상영되었던 안녕 할부지라는 이 푸바오 영화,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상영이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었죠. 이 영화를 통해서 준 그 임팩트, 아마도 국내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20만 명 넘게 관람을 하셨죠. 저는 그 사이에 뭐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영화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4월에 푸바오를 실제 보내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이 영화를 보기까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도 푸바오를 보내는 그런 하나의 세리머니를 치르지 않았는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2의식과 비슷한, 그중 4월 달에는 물리적으로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냈다면, 이제 9월 달에 이 영화를 통해서는 이제 마음으로도 푸바오를 보내게 되는,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제2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마음으로도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린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차분하게 수많은 푸드기 분들이 마음으로도 이제 푸버를 보내기 때문에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다르게 또 해석을 하자면 푸버에 관한 관심도가 지난 4월부터 그리고 7월, 8월 푸버가 이제 중국에서 공개되던 그 시점만큼 또 푸버 영화가 상영되던 9월 달만큼은 이제는 푸버에 대한 그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이겠죠. 그건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푸드기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좀 차분하게 푸바오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전히 푸바오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선수핑의 그 관람객 수는 처음보다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푸바오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푸바오가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는지 참 정말 수고스럽게도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또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또 푸바오를 오늘도 푸바오는 안녕한가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푸바오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2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국가주석,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국가 체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최고 결정권자, 중국이라는 국가의 가장 최종적 그 결정권자인 국가주석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결국 푸바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동안 사실상 중국의 판다 임대 정책이 만들어진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실제 외국에서 태어난 해외에서 성장하게 된 이 판다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 판다들이 태어났던 그 나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아무 경우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푸바오도 역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현지의 많은 분들, 그러니까 푸더기 분들도 계시지만 수많은 중국인들도 이 푸바오의 존재를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례는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저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소원이기도 한 그런 바람이기도 한 푸바오의 한국 귀향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참 이 한중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지기에는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한 그런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이제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한하지 않고 있죠. 미국이나 특히 이제 일본의 총리와는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과는 아주 가깝고 이 긴밀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상황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남북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가 두 개의 블록으로 크게 갈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판도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쇼츠로 짧은 글들로는 이야기를 다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긴 방송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1990년대 그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서 글로벌 탑으로서 아주 전 세계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던 여러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금융 제가 금융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미국 달러 패권의 약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에 등장한 비트코인의 등장. 이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2008년, 2009년 미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수많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달러가 그야말로 달러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돈 풀기에 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2009년 10월, 11월에 비트코인 백서가 세상에 공개되었거든요. 오늘이 11월 1일이 바로 16년 전 비트코인 백서가 세상에 공개된 날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달러 패권의 약화와 비트코인의 등장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죠. 시리아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요. 시리아 전쟁과 관련해서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개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그 안에 변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깊은 개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13년간 진행해 오다가 바이든 정권 들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아프간에서 탈출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탈레반이 집권을 해버렸는데 그때 미국의 권위가 정말 세상에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지켜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2년에 러우전이 발발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는요, 저는 이건 미국의 패권 역할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가 그냥 확 쳐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따로 뭐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진행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복잡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곳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북한 병사가 파병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 분들은요 파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신중하던 미국과 유럽 쪽의 국가들 그리고 또 뭐 언론들도 이제는 거의 북한의 파병을 러시아군 파병을 거의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동안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진짜 북한 군대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좀 지켜봤었는데요. 거의 이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워낙 오늘날 이 글로벌 매체 미디어의 환경 자체가 이 독점적인 미디어, 서구 중심의 미디어들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한꺼번에 그냥 뭐 뉴스가 한꺼번에 확 뜬다고 해서 바로 그냥 순진하게 믿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박에 믿어버리면 바보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곤란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이렇게 그 서구 진영과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브릭스 진영, 소위 뭐 글로벌 사우스 진영이 철저하게 이렇게 양대 블록으로 나뉘다 보니까 한국의 선택은 특히 이제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서구 진영에 합류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의 서구 진영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은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리고 뭐 인도든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수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을 함께 쉐어하던 그러한 산업 성장을 해온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위상을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서구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중국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미국과의 동맹 그걸 깨라고 하진 않거든요. 단지 이제 일본과 너무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중국이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일본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것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한국 정부와는 거의 척을 지내고 있고 또 거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뭐 한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야당은 이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갤럽 발표로는 19%까지. 그동안에 20% 초반대에 그래도 턱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지지율이 20%가 깨지면서 10%대로 내려앉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렇게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뭐 아주 보수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구 경북이나 또 부산 경남, 제 고향인 부산 경남 쪽도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고 또 굉장한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 전쟁과 평화 시리즈를 글을 쓰면서 조금은 좀 과한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지만 제 표현들을 보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몇몇 분 계셨습니다. 너무 좀 겁을 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제 글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국내를 살짝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이렇게 타국에서 지내다 보면요, 국내의 정세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특히 글로벌 정세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조금 더 뭐 헬리콥터 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해서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한 메시지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메시지의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깊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쉽게 일어나진 않죠. 예.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2년 전에, 3년 전에 전쟁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지만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러시아의 지도자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그들의 권력 기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이번에 전쟁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선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대통령의 지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 내각 전시 상태를 계속해서 꾸려감으로써 그의 정치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건 뭐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물론 이제 하마스가 잘못했죠. 이스라엘의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공격한 것, 그거 하마스 잘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가자 지구를 완전 그냥 싹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제가 이 방송을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잘 안 다루는 방송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화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전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양한 관점의 유튜브 채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이제 시야를 이 동북아 쪽으로 가져와서, 동아시아 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래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 동북아의 몇몇 나라들, 지도자들, 역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약화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2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북쪽에 1명, 남쪽에 1명. 보십시오. 최근에 많은 그 방송들을 좀, 텔레비전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십시오. 네.
보시면 정말 아주 우려스러울 만큼 지금 북쪽의 현실과 지금 남쪽의 현실이 아주 걱정스러운 그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 고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제 이 형제 자매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위기의 상황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가 이걸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지지 기반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한번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현실도 방금 제가 지지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일본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일본의 총리는 지지율 20%대로 내려오게 되면요, 총리가 자진 사임하는 그 전통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자진 사퇴를 하고 이시바 총리로 이렇게 교체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대한민국 건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예전 우리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있긴 했지만 또 한 번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참 국가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이 펼쳐지지 않고 제발 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정말 이 전국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제대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좀 자정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좀 제대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내 정치 이야기를 제가 상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 이야기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막 저를 욕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걸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복잡하게 얽히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막 국내 정치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참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이번 겨울에 이 전국의 소용돌이가 치면서 이 국가 비상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또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리고 또 북한과 러시아의 거의 이렇게 준동맹 관계로 지금 뭐 파병까지 한 그런 상황,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또 중국이 호시탐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풍전등화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좀 이어가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너무 길게 하면 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제 긴 방송을 진행하게 될 때는 뭐 그냥 주무시기 전에 그냥 취침용으로 취침용으로 라디오처럼 들으시다가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다가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푸바오가 오늘도 정말 평안한 하루를 보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생활이 정말 매일매일 좀 평안하시길 그런 마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